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이죠? 의미가 있어요? 그럼요. 저는 오늘 날씨도 따뜻한데 공기까지 맑으니까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맑은 공기 조만간 진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드디어 MB가 검찰에 출두했잖아. 아까도 얘기해놓고선.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큰 의미가 있는 건지. 미꾸라지처럼 막 피해갈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요, 애청자 여러분들 다들 보셨겠지만, 속보나 이런데 MB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다 들으셨죠? 그런 얘기를 또 전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MB 검찰 출두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MB가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 경영을 하려면 인재가 가장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오늘 보니까 자기 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그냥 핑계고 돈으로 장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검찰 출두하기 전에 MB가 있었던 집이랑 이런 데 비춰봤잖아요, 카메라 TV가. 근데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어요. MB 지지자들이 한 명도 없어. 자택 앞에도 없고요, 검찰청과 이런 데에서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박근혜와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아니, 이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가 좀 나은 건가? 박근혜는 그래도 공유를 했나 보지, 돈을.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요, 오늘 보면 TV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MB를 구속하라, 이런 시위대는 있었지만 MB 구속에 반대한다, 이런 지지자 모임은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경찰이랑 취재진들만 바글바글했어요. 참 씁쓸하겠네요. 게다가요, 또 MB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여기서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였죠. MB 측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MB가 재정적으로 변호인단도 꾸리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 재산을 환원한 곳이 청계재단 아닌가요? 그렇죠. 청계재단에 돈을 다 넣어서 없다. 그게 사회인가요? 아무튼 그런 얘기도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이 얘기를 진짜 100%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MB는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CEO 출신이다. 국가경제 CEO답게 제대로 만들겠다. 근데 CEO, 특히 경영의 기본이 뭡니까? 위험분산 아니에요.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MB는 한 바구니에 담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치아까람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이 말 그대로 받아들여 주자면 이건 다 뻥인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양반이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진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가를 경영한 게 아니라 지 비즈니스만 해온 거 아닙니까? 자원외교 다 드러나고 있죠. 참 씁쓸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게 청산되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간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저는 기쁜 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명박의 그 멘트가 인상적이었어요. 역사에서 다시는 나 같은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게 이제 문맥상 보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내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국가의 자산을 개인화하는 마지막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런 대통령 대한민국 땅엔 나오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이 갤럭시 S9 잘 안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방송한 뒤에 지상파에서도 저희 방송을 받아가지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미국 가격 막 운운하면서. 아하. 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서 팔리는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가가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어찌 보면 이통사나 삼성전자 같은 데서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1위가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2위인데 1위는 일본이네요.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하, 대충 감은 잡히는데요. 그렇죠. 이들 나라에서 팔리는 스마트폰 대부분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란 말이에요.
고가의 플래그십 모델이 많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14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에 따르면요. 작년 한국에서 팔린 스마트폰의 도매 평균 단가가 우리 돈으로 약 50만 원이거든요. 어허. 일본이 59만 원. 그래서 2위를 했다는 건데 평균 판매 단가라는 것은 제조사가 이 통사에 공급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소비자가는 이 가격에 국가별 유통마진 20에서 30%가 붙는 거고요. 국가별로 유통마진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가도 해당 순서대로 높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도매 평균 단가가 거의 50만 원이잖아요. 네. 20에서 30% 붙이면 한 70만 원 네. 내외가 돼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거의 한 8, 90만 원에 팔잖아. 그렇죠. 이 얘기는 틀린데요? 유통마진이 우리나라 더 붙이는데? 거의 네. 비슷한 게 아니라? 그게 어디서 셀까요? 많은 곳에서 세는데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보세요. 갤럭시만 해도 이번에 헤드폰 주죠? 무슨 덱 이런 거 주죠? 근데 이 가격이 2, 30만 원이야. 아, 거기서 다 포함시켜버리는군요. 일단 여기서도 상세가 되고요. 또 70만 원을 월 카드로 긁을 경우에 한 달에 2만 원 정도 빼주죠. 이거 1년이면 얼마입니까? 24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약정 기간이 보통 2년이니까 48만 원입니다. 이 48만 원은 도대체 어디서 빼주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요 얘기대로 진짜 20% 유통 마진만 붙여서 그냥 팔았으면 좋겠어. 네. 그럼 보너스 선물 같은 거 또 카드 할인 같은 거 해주지 말고요. 그러니까 삼성이든 SKT든 중간에 세는 것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본, 한국보다 통계적으로는 더 부유한 미국,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은 몇 위를 했을까요? 3위를 했는데 여기는 가격이요 45만 원이에요. 한국보다 5만 원이 싸죠? 그러네요. 호주가 44만 7천 원. 가장 물가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 스위스조차도 44만 원입니다. 아이고. 수량 기준 세계 1위인 중국은 22만 원에 불과해서 41위고요. 인도는 13만 6천 원. 아하. 엄청 싸죠? 인도는 예전에 10,000원짜리 스마트폰 만들겠다 뭐 했는데 그게 실제로 나왔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싼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본이 비싼 이유는 아이폰이 절반이 넘기 때문이다. 뭐 공감은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일본보다 아이폰을 더 많이 쓰는 나라가 있잖아. 미국이잖아요. 근데 왜 미국은 3위냐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왜 안 맞을까요? 애플이 미국에서는 최소한 일본이나 한국보다는 싸게 푼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미국은 미국 업체니까 미국인들한테 싸게 파는 거 이해가 가는데 왜 한국의 삼성은 한국인이니까 더 비싸게 팔라고 할까요? 삼성이나 현대차의 기본은 호구 잡는 거 아닙니까? 한국인을. 그러니까. 다음 소식은 조금 우려스러운 소식인데요. 우리나라의 실업자가요 2달 연속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들 다 짐작하실 거예요. 지금 한국 GM 사태 이 고용시장에 직격탄으로 되돌아왔잖아요. 자동차 업계가 불황으로 내수 판매가 부진하면서요. 자동차 판매업 등 도소매업 취업자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 취업자 증가폭도요 10만 명대로 추락했대요. 이 자동차 업계 불황은 한동안 계속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특히 이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점점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이 내용은요, 통계청이 오늘 발표했는데요. 2018년 2월 고용 동향 이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지난 2월 취업자는요, 2,608만 3천 명, 전년 동월 대비 10만 4천 명 증가에 그쳤다고 해요. 이는요, 2010년 1월 이후 8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은 폭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이로써 지난 1월 4개월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던 취업자 증가폭도요. 한 달 만에 10만 명대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번 취업자 증가폭 폭락은요. 자동차 업계 불황 때문이다. 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산업별로 보더라도요. 도매 소매업에 9만 2천여 명이 줄어들었고요. 와. 교육 서비스업도 5만 4천여 명.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서비스업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집에 갔더니 못 보던 컴퓨터가 와 있는 거예요. 못 보던 컴퓨터요? 네, 그래서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홈런 해가지고 아이들 그 가정 학습용으로 나온 노트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를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건데 과외 선생님이라든지 예전에 뭐 눈높이, 빨간 펜 이런 선생님들이 하던 역할을 얘가 다 하더라고. 그렇죠. 요즘 교육업계에서는 그렇게 단말기를 공짜로 주면서 서비스를 이용해라, 교육을 받아라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렇게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거 과연 GM만의 탓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발목 잡는 그런 정치 세력이 없어진다면 좀 취업자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일자리 늘리겠다고 여러 정책 내놓는데 발목 잡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2월 고용 동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년과 비교를 할 텐데 아마 작년 31월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영업일수가 줄어든 영향도 굉장히 컸을 거고요. 한파 유독 심했잖아요. 그렇죠. 날씨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3월부터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여러 가지 북미 정상회담 훈풍이 불고 있으니까요.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만 다시 열려도 고용 엄청나게 증가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러한 가상화폐 시세를 이제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네이버에서 이거 확인 못했었나요? 그렇죠. 어허. 우리가 주식 시세를 확인하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치면 바로 나오잖아요. 예. 물론 한 30분 정도 시차가 있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가상화폐도 이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빗썸이 16일 암호화폐 거래 시세 제공 서비스를 위해서 네이버와 제휴를 맺는다 14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를 네이버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죠. 이 API와 연동을 해서 실시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시세 제공 서비스는 3월 중 오픈 예정이며 PC와 모바일에서도 모두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가 확인 가능한 건가요? 예, 주식이랑 비슷한데요. 가상화폐 종목별 등락률, 시가, 고가, 저가, 가격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요. 추후 순차적으로는요. 거래량, 거래 금액, 52주 최고가, 최저가, 자세한 시세 정보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빗썸이 이렇게 하니까 업비트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업비트요? 업비트는요. 빗썸은 네이버에만 하지 우리는 네이버 플러스 다음 플러스 카카오톡에도 이 시세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러면서 같은 날 또 자랑을 하더라는 거죠. 아니 이제 카톡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곳이 두나무 아닙니까? 이 두나무가 또 이 카카오와 관계사잖아요. 어허. 그러다 보니 카톡에서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업비트가 자랑을 하는 것은 124개의 가상화폐 중에 원화마켓에서 거래되는 35개 정보를 제공을 하겠다. 빗썸과 비교했을 때 일단 물량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업비트를 쓰시든 빗썸을 쓰시든 편해진 건 사실인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용해졌잖아요. 그렇죠. 잠잠하니까 사용 환경이 편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창 클라이막스 때는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난 주말에 방영됐던 SBS 스페셜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얘기 보니까요. 일본에서도 예전에는 웬만한 가게에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했는데 최근에 가봤더니 거의 2년 만에 가봤더니 그런 가게들이 대부분 이제는 가상화폐 안 받는다. 예.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잠잠해지니까 이제 슬슬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럴 때 다시 한번 가상화폐로 이렇게 받는 가게들이 좀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도 상어 이빨, 이혁준 대표님이 얘기했던 상어 이빨 이게 너무 커. 어느 정도 시세가 안정화가 돼야 그런 거래도 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투 운동 지금 진짜 일파만파 커져나가고 있죠?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를 매우 좋은 방향으로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가해자가 자살한 경우도 있고요. 또 무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논란도 벌어지고 있고 부작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 사회를 정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명 있다. 누가 있어요? 홍준표. 홍준표는 얘기하나요? 홍준표는 그런 얘기를 하나 보죠. 아무튼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하셨죠. 골물대로 골마 언젠가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투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요, 고름이 터져나올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아픔 피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오늘 또 무거운 얘기 하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암심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미투 운동을 뭐 심층 분석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미투 운동을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거든요. 다른 시각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저희 방송 경제방송 아닙니까?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투 운동을 한번 바라봐 보자 이런 의미에서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주제를 잡은 이유는요, 최근 미투 운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 중에 아주 참신한 주장을 담은 인터뷰를 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이 흐릿했던 미투 운동에 대한 본 모습을 알려주는 인터뷰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의 생각과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예요. 저희가 지금부터 얘기 드릴 거는요. 필처상을 받은 미국 작가 톰 리스란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톰 리스가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투는 전 지구적 여성 저항 운동이다. 하지만 싸워야 할 대상은 남성이 아닌 전체 권력 구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우리 방송을 들은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죠. 아무튼요, 리스는 이어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분이니까요, 총기 폭력에 반대하는 네버 어게인 이런 운동이 미국에선 지금 활발하잖아요. 트럼프가 교사한테도 총기 소지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예 총기 반대하겠다 이런 운동, 네버 어게인 운동인데 이 네버 어게인 운동과 미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두 개가 합쳐지면 더 효과가 클 것이란 얘기인 거죠. 리스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리스에 따르면 총기 난사범들 대부분 인종주의자, 테러리스트, 정신병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가정폭력 전과자들이 많았다는 거야. 뒤틀린 위계관계가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미투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죠. 이 총기 폭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충분히 긍정할 만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군요. 특히 그 다음 대목이, 인터뷰에서 다음 대목이 저희 눈길을 딱 사로잡았어요.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양반이 딱 해주더라고요. 한국에서 미투가 강력한 운동으로 부상하게 된 이유, 한국 기자가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 리스란 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엘리트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엘리트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래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리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추행, 성폭력은 결국 위계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대립을 넘어 현재의 권력 구조 내에서 억압받는 모든 이들의 해방운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억압받는 모든 이들의 해방운동이 될 미투 운동, 엘리트에 대한 분노와 실망, 이 대목 진짜 인상적이지 않나요? 저희 방송을 들었다는 거에 더 저는 확신이 생겨. 남자 간호사 얘기하면서 이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의 문제다라고 3주 전쯤에 저희가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사회 엘리트에 대한 숭배가 유독 강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 예전에 누워 계신 이건희가 했었죠. 천재 한 명이 수십만 명을 살려먹는다.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말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검색해 보시면요, 웬만한 CEO나 뭐 유명한 정치인들이 이 얘기 한 번씩들 해. 이건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자기가 그 수십만 중에 한 명이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죠. 멍청한 놈 수백 명
있느니 똘똘한 놈 한 명 있는 게 낫다. 대놓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이런 사장들, 이런 상사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소위 엘리트로 불리는 사람들이 웬만한 사고를 쳐도 다들 언론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추측 보도를 하잖아. 뭔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도 있었죠.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그 지하철 수사대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네. 찾고 봤더니 의사도 있었고요. 검사도 있었어요. 판사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양반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풀려났어요. 의사나 검사란 이유, 판사란 이유로요. 소위 엘리트들, 똑똑한 천재들은 잘났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잘못을 우리 사회에서 용서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엘리트 측에 들지 못하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학교 다닐 때도 우열반 같은 거 나누는 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예 자라,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좀 하게, 선생님들이 대놓고 그런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래,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냥 자야지,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할 수 있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어요. 아니, 잘 거면 뭐하러 학교 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자지. 미투 운동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성폭력을 휘두른 나쁜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엘리트들이에요. 잘 나가는 정치인,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문인, 영화제를 휩쓸었던 감독도 있죠.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파 배우도 있었죠. 학계를 주름잡던 교수도 있었죠. 소위 잘 나가는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할 것만 같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만 할 것 같던 이런 엘리트들이 뒤에서는 이런 취약한 행태, 성추행, 성폭력을 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실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스는 이 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트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 이게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이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않나요? 예, 납득은 되는데 근데 우리는 늘 그래 왔잖아요. 뭐 이승만이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한강다리 끊고 지만 도망가고, 그런 것만 봐도 우리는 이미 1950년대부터 현대 사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러한 일을 수도 없이 겪었거든요. 수도 없이 겪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엘리트다 하면 일단 떠받들고 보잖아요. 누가 시위하다가 다쳐도 그 시위자 다친 사람이 어느 대학 출신이냐, 스카이 출신이면 되게 크게 써줘. 근데 나머지 대학 출신이면 그냥 넘어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약간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아까 이런 얘기가 경제학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경제학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재미난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책 제목이 이겁니다. 똑똑함의 숭배. 누가 썼느냐? 미국의 진보 시사 평론가인 크리스토퍼 헤이즈란 분이 썼거든요. 근데 이 똑똑함의 숭배에 대한 부제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부제가 뭐냐면요, 엘리트주의는 어떻게 사회를 실패로 이끄는가, 성공으로 이끄는가가 아니라 실패로 이끄는가예요.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숭배해온 엘리트주의가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경제까지 망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담긴 책입니다. 헤이지가 책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요, 금융위기, 이라크 전쟁, 뉴올리언스 사태, 카톨릭 교회 내 신부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의 원인을요, 엘리트를 숭배하고 편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똑똑함을 숭배한 나머지 명문대 학생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고요,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는 누구보다 쉽게 얻을 수 있고, 그 결과 학벌에 따른 차별은 자연스러워졌으며 사람들은 이 차별이 그 사람들이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엘리트들이 더 이상 믿지 못할 사람이란 게 드러나고 있다, 아까의 일련의 사태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참 중요한 게, 기존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런 학력이라든지 신분에 따른 차별 이런 거 없다. 공정한 기회, 동등한 성과, 이런 게 가능한 게 미국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왔었잖아요. 그런데 헤이지의 진단은 정반대예요. 그 얘기가 뒤쪽에 조금 나오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헤이지의 진단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탐욕에 찌든 월가 있죠. 1% 운동이 있었잖아요. 또 전쟁에 미친 정치인, 누군지 아시죠? 부시 일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부자들, 권력을 악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추악함이 최근 미국 사회에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들을 추악하게 만든 게 바로 이들이 잘못도 있지만 이런 엘리트를 숭배하는 미국 사회 풍조 때문이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죠. 현재 불거지고 있는 미투 운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이 책에는 미투 운동까지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이 책이 나온 게 지난해 11월이거든요. 미투 운동이 미국에서도 본격화되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나왔었으면 미투 운동까지 여기에 딱 포함해서 헤이지가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미투 운동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거 저자도 동의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면 엘리트를 숭배하는 사회 풍조 때문이다 라고 했으면 결국 이를 자초한 민초들의 책임도 있다. 당연히 있죠.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풍조를 만든 게 바로 엘리트들이지만 이걸 깨닫지 못한 대중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엘리트,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은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죄를 저질 리가 없어. 오히려 대중들이 나서서 항변해주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요? 그럼요. 저는 저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서 등신이라서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박 PD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몰카 찍었던 검사나 판사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요, 검사나 판사가 성추행범을 잡기 위해서 미리 연습한 거다, 이런 댓글까지 달렸다니까요. 뭐 그런 거예요? 범인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심한 경우도 있죠. 부자가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사기칠 이유가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언제 있었느냐?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 선 그 양반,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대통령을 뽑아주면 대통령이 돼서 돈 해먹진 않겠지. 이명박은 워낙 돈이 많은데 더 필요하겠어? 이러면서 찍어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거든. 그런데 지금 드러난 사실은 뭐냐면 이 이명박은 돈 맛을 알고 있는 엘리트야. 그래가지고 자원외교 뭐 이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가 했던 모든 정치가 자신의 비즈니스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 쓴 거 아니겠습니까? 헤이지는 이런 지적을 해요. 이런 엘리트에 대한 편애, 이게 능력주의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특히 실용성과 도덕성으로 능력주의를 더욱 합리화해가지고 이런 엘리트에 대한 편애가 더 공고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헤이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똑똑한 사람과 둔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과 나태한 사람, 여기에 주어지는 보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특히나 엄청나게 큰 차이를 둘수록 더 좋다, 이런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쇠뇌당하고 있다. 헤이즈는 이렇게 주장해요. 노력한 만큼 거두는 사회, 능력만큼 받아가는 것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느냐, 끊임없이 이렇게 쇠뇌를 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속삭임에 넘어간 대중들은 이런 차별이 있어야 서로 경쟁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실용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게 프로 야구나 축구 이런 프로 스포츠에서 극명하게 나타나죠. 스타가 되면 천문학적인 돈, 뭐 FA나 이런 거에서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스포츠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마추어 선수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린 경우가 너무나 많아. 그런데도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왜? 만일 이런 차이도 두지 않으면 아무도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몰락한 공산주의처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이런 얘기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런 차별에서는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트가 내가 돼야 된다. 엘리트를 끊임없이 추종하는 엘리트주의가 확대 재생산된다. 헤이즈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강남 아줌마들이 미친 듯이 애들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하는 것도 엘리트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죠. 그러니까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스스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근면하게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 이거 너무나 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속삭임도 있어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까지 부자가 되는 거, 이건 너무나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실제로 이런 얘기 하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 너무나 당연하게 하죠.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진짜 끔찍한 얘기예요. 아니 장애인이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시는 노인분들 굶어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이 노력한 만큼 거둔다, 뭐 능력만큼 받아간다, 이게 민주적이다, 합리적이다. 저는 이게 맞는 얘기긴 한데 이게 진리가 되려면은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에덴 동산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누구나 출발선에서 똑같이 선 상태라면 이게 진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 아니잖아. 그렇죠. 게다가 헤이즈는 뒤에서도 왜 그게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보다 좀 앞서 짚고 싶은 거는요. 이런 실용성과 도덕성으로 무장한 능력주의는요. 소위 보수로 불리는 사람들은 이거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이걸 지지를 해. 당연한 거 아니냐. 진보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열심히 교육받고 공부하고 노력만 한다면 다 성공할 수 있어. 진보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헤이즈는 여기에 커다란 함정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헤이즈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하느냐. 과연 노력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되고 엘리트가 될 수 있나요? 아까 박 PD 얘기처럼 예전에 애동동산이면 아마 가능했겠지만 그쵸. 현재 이게 가능하냐? 안 되죠. 지금은. 헤이즈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선 헤이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능력주의가 어느 체계보다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지적을 해요. 노력한 결과에 따라 차이를 두고 노력한다면 계급을 이동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사회가 다이나믹해지고 발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헤이즈는요. 갈수록 이런 사회를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이런 차이의 원칙이 이동의 원칙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뭔 얘기냐면요. 노력한 결과에 따라 차이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 학교인데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갈수록 학교 성적의 차이가 부모 능력의 차이와 비례하고 있잖아요. 그쵸. 소위 엘리트 부모들을 둔 아이들은 더 좋은 성적 얻는 게 너무나 쉬워. 게다가 사회에 진출할 때도 너무나 쉽게 진출하고 더 좋은 직장 가는 거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아이 엘리트 부모를 둔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한다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 사회에서는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기여 입학제. 공부를 못해도 부모가 돈만 있다면 걔를 하버드나 예일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아들 부시는 보나마나 기여 입학제일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런 기여 입학제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태워서라도 자신의 아이들을 엘리트 부모들은 엘리트로 또다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성적을 후하게 보상하는 이런 경쟁 시스템에서는 이런 엘리트를 만드는 이 기여 입학제 같은 부정행위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헤이즈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 지적에서 우리 사회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반면에 반대의 경우 부모의 돌봄 없이 그냥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 중에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과 직장을 잡는 경우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없어졌다고 얘기하죠. 개천에서 용났다는 얘기가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헤이즈의 주장에 따르면요. 미국에서도 이건 없어졌대 벌써. 갈수록 흙수저가 좋은 성적, 좋은 대학 가는 경우는 드물어졌다는 거예요. 소위 미국에서도 개천에서 용이 안 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정체돼 있는 학력, 부모의 능력 차이에 따라 학력이 정체되고 그 다음에 사회 이동이 정체돼 있는 이런 사회에서 과연 다이나믹하게 발전할 수가 있느냐? 헤이즈는 되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된 사회를 보고도 효율적이다, 능력주의가 효율적이다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한다는 거죠. 공정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유전, 부모의 역할과 계급, 문화적 유산, 사회, 경제적 인간관계, 교육, 기회, 이게 성공 요소잖아요. 이걸 따져봤었을 때 아까 박 PD 얘기처럼요. 사람들마다 이 차이가 너무나 커. 시작점의 차이가 의외로 크잖아요. 이 헤이즈는요. 자신의 사례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 헤이즈가 다녔던 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더라고요. 헌터 고등학교래. 헌터? 예, 헌터를 키우는 고등학교인가? 근데 여기가요. 뉴욕에 있는데 학비가 무료래요. 근데 명문 공립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을 어떻게 뽑느냐? 다른 조건과 관련 없이요. 시험을 치러서. 옛날에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고등학교도 시험 치러서 갔었잖아요. 시험을 치러가지고 성적이 높으면 입학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대요. 철저히 능력주의를 표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 요거를 능력주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기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명문화했대요. 부모의 능력은 여기서 철저히 배제하겠다. 우리는 기여 입학제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순순히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뽑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같은 능력주의의 공정성을 무력화시키는 메커니즘이 등장했다고 해요. 그 메커니즘이 도대체 뭘까요? 미국에서도요, 입시 산업이 성장했다는 거야.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안유신 애청자 직접 증언을 해주셨잖아. 증언. 맞아요. 벌써 이 방송에 대비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 아무튼요, 헤이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의 성적에 따라서 입학이 가능하니까 이 입학하기 위한 성적을 따기 위해서 애들을 입시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원에 보내려면 공짜로 가겠어요? 당연히 돈이 들겠죠. 특히나 학원에서 잘 가르친다 소문나면 그 학원 다니는 입시 학원비가 당연히 비싸질 거 아닙니까? 이 입시 학원이 성장하면서 이 학교는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라틴계나 흑인 학생 수가 많았었는데 점점 라틴계 흑인 학생 수는 줄어들고요.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만 남았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 경기장이 벌써 기울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헌터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기장이 기울어져서요. 이렇게 시작하는 경기가 도덕적으로 공정할 수가 없다. 저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데도 능력주의가 공정하냐? 저자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10년에 이 학교에서 졸업식을 했는데 여기도 기울어진 경기장이지만 진짜 한두 명은 열심히 해가지고 또 소수 학생들 중에 좋은 대학 가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원 안 가도 꼭 잘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 개천에서 용은 안 나지만 용까지는 아니지만 이무기? 이무기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그런가 브루클린 출신, 브루클린이 아주 슬럼가 아닙니까? 네. 브루클린 출신의 이 학교를 졸업해가지고요. 컬럼비아대, 명문대 갔죠. 여기 입학을 앞둔 흑인 학생이 있었대요. 이 학생이 졸업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졸업 연설에서 뭔 얘기를 했느냐? 행복과 안도감, 두려움, 슬픔보다 제가 느끼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이 학생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대요. 왜 그러냐? 우리는 무료로 우수한 교육을 받은 것은 시험 성적 오직 그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운과 환경 덕분에 우리가 원하던 삶을 살아온 우리는 지금 인생의 절정에 서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가니까 인생의 절정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영리하다는 이유로 뻔뻔하게도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만한 학생인 것 같아요. 아무튼요, 이 저자는요, 이 학생의 연설을 언급하면서요, 이런 지적을 합니다. 미국의 교육 체계가 사회 지도자를 명석하고 도덕적 인재를 뽑는 것이 아닌 사회적 거물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쟁 체제는 심리적으로 위험한 부작용을 낳는데 어떤 부작용을 낳느냐?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그것이 순전히 자기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 반대하면서 시위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의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니네들 아느냐? 대중들을 대해서 이렇게 힐라를 하죠.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의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거 인정 안 해줘? 나는 엘리트 대접받는 게 너무나 당연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자는요, 이런 능력주의는 실용적이지도 않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용적이지 않잖아요. 도덕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오히려 사회를 정체시키고 퇴보시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소위 엘리트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주의라는 신기루를 퍼뜨리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세뇌당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신기루에 속은 대중들은 이거 민주주의 아니냐, 이거 공정하다, 실용적이다, 이런 이름 하에 엘리트들이 손쉽게 다스리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 왔다는 겁니다. 속기만 하면 다행인데 이 강남 아줌마들이 이 사교육계에서 돈을 엄청 쓰잖아요. 그러니까 속기만 하면 다행인데 돈까지 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이렇게 대중을 속이며 다스려왔던 엘리트들이, 저자는 이렇게 지적해요. 이 엘리트들의 실패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고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고 뉴올리언스 사태가 벌어졌고 카톨릭 교회 내 신부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좀 과격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 들어보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자는요, 능력주의를 앞세운 엘리트주의의 학사는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시킨다고 주장을 해요. 사회적 비용 어떤 거냐? 불평등의 심화를 대표적인 예로 꼽고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1970년대 초반까지 생산직 노동자와 CEO의 평균 임금 차이가요 1대 25 정도였대요. 이 시기까지는 전 계층에서 소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불평등이 아주 심각하진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몰아닥치면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2009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생산직 노동자와 CEO의 평균 임금 차이가요 1대 185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다고 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 얼마나 커졌는지는 저희가 쓴 누가 내 돈 훔쳤는가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저자는 이렇게 지적을 해요. 1979년에서 2007년까지 미국 국내 총소득 증가분 요걸 분석을 해봤더니 이 총소득 증가분의 88%가 상위 1%에게만 갔대. 상위 1%가 88%를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요 2002년에 놀라운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에서도 차 없이 사는 가구가 있긴 있대요. 이게 전체 가구의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8%란 숫자도 좀 놀랍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뉴올리언스, 대체적으로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아닙니까? 네. 카트리나 사태가 벌어졌던 이 뉴올리언스의 빈곤층 가운데서는요 47%나 차가 없대. 47%의 가구,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차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차 없이 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런 불평등이요, 아까 얘기했던 뉴올리언스 카트리나 사태 때 피해를 엄청나게 키웠대요. 차 없는 거랑 카트리나 사태 때 피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2005년 이 뉴올리언스를 허리케인이 강타했잖아요. 이 허리케인 이름이 카트리나였죠. 이때 돌아가신 분이 미국인이 1200여 명에 달해요. 엄청나게 미국에서 많이 죽은 거죠. 당시 허리케인 예보도 미리 나왔대요. 뉴올리언스로 허리케인이 가고 있다. 이 예보가 나오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대책반이 구성됐겠죠. 대책반은 대부분 엘리트들 아닙니까? 공무원들. 이 공무원들은 이 뉴올리언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대피해라, 경고방송, 경고를 수시로 내보냈대요. 너네 가만히 있으면 자칫 죽을 수도 있다. 빨리 대피해라.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에 1200명이나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인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었을까? 차가 없어서 피해가지 못했군요.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나중에 분석해봤더니 이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차가 없는 분들이야. 돈도 없어. 대피 수단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트들로 구성된 대책반은 당연히 이런 사실 몰랐겠죠. 야, 빨리 피해라. 미국 가정은 대부분 차가 있으니까 차 타고 피하면 되지 않느냐.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차가 없는 사람이 두 가구 중 한 가구였다는 걸 몰랐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어떻게 피난합니까? 걸어서 피난할 수가 없잖아요. 엘리트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대피할 수 있는 버스라든지 이런 거라도 대절해 줬겠지만 미국 가구는 대부분 차가 있으니까 알아서 대피해라. 방송만 주구장창했는데 이게 말짱 공연불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피해 입은 분들은 어차피 차가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또 피해봤자 묵을 곳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겠다. 이러다가 1000명, 1200명이나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 대책반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위 엘리트들이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놓은 대책이 탁상공론인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 많지 않습니까?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발견하지 못하나요? 이런 명언을 남겨놓으셨던 분이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신 분들도 계시죠. 최저임금으로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왜 최저임금 더 올려줘? 이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도 있었고 기업인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딱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실상과 동떨어진 소위 딴 나라 세상에 살고 있는 엘리트들이, 이 엘리트 떨거지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저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문제는요, 이런 엘리트들은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게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체 부가 88% 중에 1%에만 가고 있다.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과거의 귀족, 황제와 같은 삶, 이거 맛보기 시작했는데 이거 놓고 싶겠습니까? 이런 환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능력주의를 확대 재생산해서 퍼뜨리고 있다. 이걸 퍼뜨리기 위해서 엘리트들이 오히려 더 노력하고 있다. 저자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평소에도 굉장히 궁금했었던 대목인데, 이건희는 과연 이재용에게 자기처럼 살기를 원했을까? 이재용도 얘도 딸내미도 있고 아들내미도 있는데 지 애들에게 저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할까? 나 정말 궁금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희는 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높은 그런 막대한 권력, 재력, 정치력까지 휘둘렀던 사람 아닙니까? 아 근데 전 국민이 자기 성파티하고 이런 거 다 하는데 그런 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 황제나 귀족들 봐요. 그걸 당연시했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성파티하는 거를 대놓고 자랑했던 그런 막대먹은 황제나 귀족들 역사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희도 그런 삶을 원했을 거예요. 아무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니 그러면 이거 엘리트들이 확대하고 있는 이런 능력주의 우리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저자는요 사회학자 제롬 카나발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선진국 중에 미국만큼 기회의 평등에 집착하면서도요 조건의 평등에 무관심한 나라는 없다, 이런 지적을 해요. 조건의 평등에 무관심하대요. 그래서 극단적인 능력주의 사회의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서 미국을 더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평등한 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이 불가능하거나 여론의 반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극심한 빈부격차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세력과 기관들이 평등주의의 습격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과도하게 키운 현실이다, 이렇게 꼽집는 거예요. 이 과도하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트들의 권력을 축출할 수 있어야 이거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모두가 느끼는 좌절감과 분노를 모아서 이념을 초월한 연합 세력을 구축해야 이 엘리트 권력을 축출할 수가 있다. 이거는요 미투 운동을 폄하하고 무너뜨리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드 유 운동하고 있잖아요. 네. 요거를 전개하는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보여요. 조금 무거운 얘기였는데 다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아주 감동적이면서 반가운 뉴스예요. 뭐냐? 저자의 해결책 말고도요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앞서 살펴본 대로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은 능력주의, 엘리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그런 해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요, 얼마 전 끝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가장 많이 딴 나라 어딘지 아세요? 알죠. 노루가 많이 다니는 길이 있는 나라. 그렇죠. 노르웨이죠. 근데 노르웨이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되게 적을 것 같은데요? 530만 명.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돼. 서울의 반이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노르웨이는요 금메달 1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1개 엄청나게 많이 땄어요. 그래서 독일,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이런 동계 스포츠 강대국 다 제치고 1위를 차지했어요. 아니 그러면 노르웨이의 비결이 뭘까? 많은 언론들이 이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서 취재를 했겠죠. 이 중에 노르웨이 올림픽위원회의 톰 티베르 위원장과 인터뷰했던 타임의 보도가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타임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티베르 위원장한테 노르웨이가 메달 이렇게 많이 딴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티베르 위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싸가지 없는 선수를 뽑지 않은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노르웨이에서는요 메달을 땄을 때의 짜릿한 순간을 위해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스포츠에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 이런 멍청한 짓 하지 않는다. 대신 11,000개, 인구가 530만인데 11,000개에 달하는 동네 스포츠 클럽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려 90%가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정기적으로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운동하니까 그만큼 우리는 인재풀이, 인구는 작지만 스포츠 선수가 될 수 있는 인재풀은 더 풍성하다, 어느 나라 못지않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스포츠라 하면 봅슬레이, 루지 뭐 이런 거겠네.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노르웨이가 딴 종목은 그런 거 없어요. 아하. 실제로요 올림픽 메달을 땄던 노르웨이 선수들 보니까요 대부분 거의 100%가 동네 스포츠 클럽 출신이래요.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동네 스포츠 클럽 출신들이 국가대표가 되니까 이 관련 스포츠 예산, 노르웨이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 예산이요 하계와 동계 스포츠를 통틀어서 137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06억 원에 불과하대요. 이는요 비교할 수 있는 나라 타임이 비교한 게 영국과 비교했더라고요. 영국이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쏟아부은 돈, 평창 동계올림픽만입니다. 이때 쏟아부은 돈이 2,835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426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이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절반 가지고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하계올림픽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요, 영국은요 이렇게 엄청난 돈 쏟아 부었는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딴 메달이 금운동 다 합쳐서 5개밖에 안 된대요. 여기에서 노르웨이의 가성비 그야말로 짱이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노르웨이 선수들은 특이한 일을 한대요.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요, 투잡스를 한대. 목수이거나 배관공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거나 학생이거나 국가대표 선수들이. 네. 이 노르웨이 선수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또 이런 아름다운 일도 한다고 합니다. 뭐냐? 정부에서 지원해준 돈 부족하지만 이거를 우정으로 메우는 이런 일도 한대요. 우정으로 어떻게 메워요? 우정으로 메우는 거. 이거 너무나 재밌죠. 근데 이 우정이 앞서 언급한 싸가지와 아주 연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어떻게 우정으로 메우냐. 이 노르웨이 선수들은요 당연히 함께 운동하고요, 동료들은 주말마다 여기선 타코가 유명한가 봐요. 타코 먹으러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노르웨이 선수들도 국가대표 간에 스타 선수 금메달감이 따로 있을 테고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를 둔 선수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스타 선수들도 다른 선수들과 같은 방을 쓰는 게 아주 기본이라는 거예요. 홀수인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들이 홀수인 경우를 제외하고 호텔이나 좋은 숙소에서 나 금메달 딸 건데 컨디션 조절해야 되니까 혼자 자게 해달라 떼쓰는 선수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싸가지 없다고 퇴출당한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승훈이나 이런 선수들은 자기 혼자 잔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선수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뭐 이승훈 선수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요, 노르웨이는 이런 끈끈함 때문에 메달을 따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TV 광고나 신문에도 나가고. 이런 선수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더 가난한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게 트레이닝 캠프 경비를 대신 내준대. 이게 바로 우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그냥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 PD가 어디 가서 금메달 따 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가가지고 금메달 따고 싶은데, 나 훈련하고 싶은데 박 PD한테 얘기하면 박 PD가 이 PD의 훈련비를 대신 내준다는 거야. 이런 아름다운 우정이 있다는 거죠. 노르웨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복지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복지 시스템을 누려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능력이 됐을 때 그걸 베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노르웨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분위기 보면 싸가지 없는 선수가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싸가지 없는 선수를 아예 뽑지도 않고, 뽑았는데도 싸가지가 보이지가 않으면 자동 탈락될 거 아닙니까? 네. 나는 돈이 아까워서 쟤네 지원 못 해주겠어요. 나는 금메달 딸 수 있는데 쟤네 왜 같이 훈련해요?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이런 덕분에 어려서부터 스포츠 클럽에서 순위나 경쟁에 신경 쓰지 않고 운동을 하다 그냥 좀 잘하네, 국가대표 한번 나가볼래요?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노르웨이에선 정착됐다고 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놀랍게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풍년으로 이번 올림픽에서 이어진 거고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금메달에 너무 집착을 하고, 또 실제로 금메달을 따면 너무 많은 후광 효과가 또 생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능력주의로 표방된 엘리트주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노르웨이는요, 그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엘리트를 신봉하지 않으면서 기회는 물론 조건까지 평등하게 해주잖아요. 이런 노르웨이의 스포츠 문화, 금메달을 오히려 거부하는데 더 많이 따는 그런 놀라운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능력주의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엘리트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다이나믹한 풍도 덕분에 가성비 높은 금메달이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노르웨이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르웨이 고등어가 맛있나 봐. 노르웨이 강고등어 콩가루 연합에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 노르웨이 어부들은 기를 쓰고 고등어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지. 잡으면 잡고 말면 말고 그물에서 빠져나갈 놈은 나가고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잡은 고등어라 그런지 맛있나 봐요. 그렇죠. 저는요, 요 내용을 보면서요, 저희가 앞서 얘기드렸던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의 해법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요, 싸가지 없는 엘리트 대신 모든 사람을 엘리트로 만드는 이 놀라운 역발상을 우리 사회에서 가져온다면, 능력보다는 싸가지를 더 높이 사는 그런 노르웨이 모습을 우리 사회에 가져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능력보다는 싸가지주의로 훨씬 더 경제적이고 도덕적이고 민주적이고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게 되려면 일단 스카이 무슨 대학 뭐 이런 것부터 다 없애버려야지.
그러니까요. 그런 거 없애고요. 가정교육도 저는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하는 말.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 공부만 열심히 해.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물론 공부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앞서 저는 싸가지부터 갖춰야 돼.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개그맨 중에 이런 분이 계셨죠. 먼저 인간이 되어라. 기억나시나요? 그건 너무 오래전 거라서 기억이 안 나네. 들은 것 같긴 한데. 예. 그 얘기를 하셨던 개그맨이 계셨는데 이 개그맨의 말이 진짜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이 싸가지주의가 훨씬 능력주의보다 경제적이다. 이것도 너무나 의미 있는 발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싸가지부터 갖추자고요. 노르웨이 고등어를 먹으면은 싸가지가 생길 겁니다. 잡아간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저는 기쁜 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명박의 그 멘트가 인상적이었어요. 역사에서 다시는 나 같은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게 이제 문맥상 보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내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국가의 자산을 개인화하는 마지막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런 대통령 대한민국 땅엔 나오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이 갤럭시 S9 잘 안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방송한 뒤에 지상파에서도 저희 방송을 받아가지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미국 가격 막 운운하면서. 아하. 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서 팔리는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가가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어찌 보면 이통사나 삼성전자 같은 데서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1위가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2위인데 1위는 일본이네요.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쁘겠죠. 예. 근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하. 대충 감은 잡히는데요? 그렇죠. 이들 나라에서 팔리는 스마트폰 대부분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란 말이에요. 고가의 플래그십 모델이 많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14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에 따르면요. 작년 한국에서 팔린 스마트폰의 도매 평균 단가가 우리 돈으로 약 50만 원이거든요. 어허. 일본이 59만 원. 그래서 2위를 했다는 건데 평균 판매 단가라는 것은 제조사가 이 통사에 공급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소비자가는 이 가격에 국가별 유통마진 20에서 30%가 붙는 거고요. 국가별로 유통마진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가도 해당 순서대로 높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도매 평균 단가가 거의 50만 원이잖아요. 네. 20에서 30% 붙이면 한 70만 원? 네. 내외가 돼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거의 한 8, 90만 원에 팔잖아. 그렇죠. 이 얘기는 틀린데요? 유통마진이 우리나라 더 붙이는데?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그게 어디서 셀까요? 많은 곳에서 세는데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보세요. 갤럭시만 해도 이번에 헤드폰 주죠? 무슨 덱 이런 거 주죠? 근데 이 가격이 2-30만 원이야. 거기서 다 포함시켜버리는군요. 일단 여기서도 상세가 되고요. 또 70만 원을 월 카드로 긁을 경우에 한 달에 2만 원 정도 빼주죠. 이거 1년이면 얼마입니까? 24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약정 기간이 보통 2년이니까 48만 원입니다. 이 48만 원은 도대체 어디서 빼주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요 얘기대로 진짜 20% 유통 마진만 붙여서 그냥 팔았으면 좋겠어. 네. 그럼 보너스 선물 같은 거 또 카드 할인 같은 거 해주지 말고요. 그러니까 삼성이든 SKT든 노트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를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건데 과외 선생님이라든지 예전에 뭐 눈높이, 빨간 펜 이런 선생님들이 하던 역할을 얘가 다 하더라고. 그렇죠.
요즘 교육업계에서는 그렇게 단말기를 공짜로 주면서 서비스를 이용해라, 교육을 받아라,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렇게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거 과연 지엠만의 탓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발목 잡는 그런 정치 세력이 없어진다면 좀 취업자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일자리 늘리겠다고 여러 정책 내놓는데 발목 잡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2월 고용 동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년과 비교를 할 텐데 아마 작년 31월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영업일수가 줄어든 영향도 굉장히 컸을 거고요. 한파 유독 심했잖아요. 그렇죠. 날씨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3월부터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여러 가지 북미 정상회담 훈풍이 불고 있으니까요.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뭐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만 다시 열려도 고용 엄청나게 증가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러한 가상화폐 시세를 이제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네이버에서 이거 확인 못했었나요? 그렇죠. 어허. 우리가 주식 시세를 확인하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치면 바로 나오잖아요. 예. 물론 한 30분 정도 시차가 있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가상화폐도 이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빗썸이 16일 암호화폐 거래 시세 제공 서비스를 위해서 네이버와 제휴를 맺는다 14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를 네이버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죠. 이 API와 연동을 해서 실시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시세 제공 서비스는 3월 중 오픈 예정이며 PC와 모바일에서도 모두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뭐가 확인 가능한 건가요? 예, 주식이랑 비슷한데요. 가상화폐 종목별 등락률, 시가, 고가, 저가, 가격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요. 추후 순차적으로는요. 거래량, 거래 금액, 52주 최고가, 최저가, 자세한 시세 정보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빗썸이 이렇게 하니까 업비트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업비트요? 업비트는요. 빗썸은 네이버에만 하지 우리는 네이버 플러스 다음 플러스 카카오톡에도 이 시세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러면서 같은 날 또 자랑을 하더라는 거죠. 아니 이제 카톡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곳이 두나무 아닙니까? 이 두나무가 또 이 카카오와 관계사잖아요. 어허. 그러다 보니 카톡에서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업비트가 자랑을 하는 것은 124개의 가상화폐 중에 원화마켓에서 거래되는 35개 정보를 제공을 하겠다. 중간에 세는 것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본, 한국보다 통계적으로는 더 부유한 미국,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은 몇 위를 했을까요? 3위를 했는데 여기는 가격이요 45만 원이에요. 한국보다 5만 원이 싸죠? 그러네요. 호주가 44만 7천 원. 가장 물가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 스위스조차도 44만 원입니다. 아이고. 수량 기준 세계 1위인 중국은 22만 원에 불과해서 41위고요. 인도는 13만 6천 원. 아하. 엄청 싸죠? 인도는 예전에 10,000원짜리 스마트폰 만들겠다 뭐 했는데 그게 실제로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싼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본이 비싼 이유는 아이폰이 절반이 넘기 때문이다. 뭐 공감은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일본보다 아이폰을 더 많이 쓰는 나라가 있잖아. 미국이잖아요. 근데 왜 미국은 3위냐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왜 안 맞을까요? 애플이 미국에서는 최소한 일본이나 한국보다는 싸게 푼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미국은 미국 업체니까 미국인들한테 싸게 파는 거 이해가 가는데 왜 한국의 삼성은 한국인이니까 더 비싸게 팔라고 할까요? 삼성이나 현대차의 기본은 호구 잡는 거 아닙니까? 한국인을. 그러니까. 다음 소식은 조금 우려스러운 소식인데요. 우리나라의 실업자가요 2달 연속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들 다 짐작하실 거예요. 지금 한국 GM 사태 이 고용시장에 직격탄으로 되돌아왔잖아요. 자동차 업계가 불황으로 내수 판매가 부진하면서요. 자동차 판매업 등 도소매업 취업자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 취업자 증가폭도요 10만 명대로 추락했대요. 이 자동차 업계 불황은 한동안 계속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특히 이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점점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이 내용은요, 통계청이 오늘 발표했는데요. 2018년 2월 고용 동향 이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지난 2월 취업자는요, 2,608만 3천 명, 전년 동월 대비 10만 4천 명 증가에 그쳤다고 해요. 이는요, 2010년 1월 이후 8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은 폭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이로써 지난 1월 4개월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던 취업자 증가폭도요. 한 달 만에 10만 명대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번 취업자 증가폭 폭락은요. 자동차 업계 불황 때문이다. 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산업별로 보더라도요. 도매 소매업에 9만 2천여 명이 줄어들었고요. 와. 교육 서비스업도 5만 4천여 명.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서비스업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집에 갔더니 못 보던 컴퓨터가 와 있는 거예요. 못 보던 컴퓨터요? 네, 그래서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홈런 해가지고 아이들 그 네. 가정 학습용으로 나온다. 비썸과 비교했을 때 일단 물량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업비트를 쓰시든 빗썸을 쓰시든 뭐 편해진 건 사실인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용해졌잖아요. 그렇죠. 잠잠하니까 사용 환경이 편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창 클라이막스 때는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난 주말에 방영됐던 SBS 스페셜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얘기 보니까요. 일본에서도 예전에는 웬만한 가게에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했는데 최근에 가봤더니 거의 2년 만에 가봤더니 그런 가게들이 대부분 이제는 가상화폐 안 받는다. 예.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잠잠해지니까 이제 슬슬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럴 때 다시 한번 가상화폐로 이렇게 받는 가게들이 좀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도 상어 이빨, 이혁준 대표님이 얘기했던 상어 이빨 이게 너무 커. 어느 정도 시세가 안정화가 돼야 그런 거래도 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투 운동 지금 진짜 일파만파 커져나가고 있죠?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를 매우 좋은 방향으로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가해자가 자살한 경우도 있고요. 또 무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논란도 벌어지고 있고 부작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 사회를 정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명 있다. 누가 있어요? 홍준표. 홍준표는 얘기하나요? 홍준표는 그런 얘기를 하나 보죠. 아무튼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하셨죠. 골물대로 골마 언젠가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투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요. 고름이 터져나올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아픔 피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오늘 또 무거운 얘기 하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암심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미투 운동을 뭐 심층 분석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미투 운동을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거든요. 다른 시각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저희 방송 경제방송 아닙니까?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투 운동을 한번 바라봐 보자 이런 의미에서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주제를 잡은 이유는요. 최근 미투 운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 중에 아주 참신한 주장을 담은 인터뷰를 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이 흐릿했던 미투 운동에 대한 본 모습을 알려주는 인터뷰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의 생각과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예요. 저희가 지금부터 얘기 드릴 거는요. 필처상을 받은 미국 작가 톰 리스란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톰 리스가요. 중앙일보와의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이죠? 의미가 있어요? 그럼요. 저는 오늘 날씨도 따뜻한데 공기까지 맑으니까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맑은 공기 조만간 진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드디어 MB가 검찰에 출두했잖아. 아까도 얘기해놓고선. 그게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큰 의미가 있는 건지 미꾸라지처럼 막 피해갈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요, 뭐 애청자 여러분들 다들 보셨겠지만 뭐 속보나 이런데 MB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다 들으셨죠? 뭐 그런 얘기를 또 전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MB 검찰 출두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MB가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 경영을 하려면 인재가 가장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오늘 보니까 자기 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그냥 핑계고 돈으로 장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검찰 출두하기 전에 MB가 있었던 집이랑 이런 데 비춰봤잖아요. 카메라 TV가. 근데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어요. MB 지지자들이 한 명도 없어. 자택 앞에도 없고요. 검찰청과 뭐 이런 데에서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박근혜와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아니 이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가 좀 나은 건가? 박근혜는 그래도 공유를 했나 보지, 돈을.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요, 오늘 보면 TV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MB를 구속하라 이런 시위대는 있었지만 MB 구속에 반대한다, 이런 지지자 모임은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경찰이랑 취재진들만 바글바글했어요. 참 씁쓸하겠네요. 게다가요, 또 MB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여기서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였죠. MB 측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MB가 재정적으로 변호인단도 꾸리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 재산을 환원한 곳이 청계재단 아닌가요? 그렇죠. 청계재단에 돈을 다 넣어서 없다. 그게 사회인가요? 아무튼 그런 얘기도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이 얘기를 진짜 100%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MB는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CEO 출신이다. 국가 경제 CEO답게 제대로 만들겠다. 근데 CEO, 특히 경영의 기본이 뭡니까? 위험 분산 아니에요.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MB는 한 바구니에 담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치아까름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이 말 그대로 받아들여 주자면 이건 뭐 다 뻥인데요, 뭐.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양반이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진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가를 경영한 게 아니라 지 비즈니스만 해온 거 아닙니까? 자원외교 다 드러나고 있죠? 참 씁쓸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게 청산되고 제대로 방향을